아침에 따스한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던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소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워 방 안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했다. 칠순을 맞은 내 생일에 전해 들은 선물이란 것은 바쁘다는 핑계와 함께 아프면 약이나 먹으라는 말뿐이었다. 소화기를 내려놓는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전남 목포 북항시장 근처 비탈진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면 맨 끝에 자리한 조그마한 빌라. 그곳에서 세월의 흐름을 홀로 견디며 살아가는 74 박정옥의 칠순날이었다. 창밖에서는 시장 상인들의 활기찬 호객 소리가 들려왔지만 방 안은 정적만이 가득했다. 오래된 냉장고를 열자 쇳소리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다. 싱크대 위에 덩그러니 놓인 반찬통 안에는 모서리가 말라버린 김치 한 조각과 며칠 전 먹다 남은 계란 2알이 전부였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라면 한 봉지를 꺼내는 손길에서 쓸쓸함이 묻어났다. 가스레인지에서 파란 불꽃이 일며 냄비 속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다. 면이 풀어지고 국물에서 올라오는 구수한 라면 냄새가 부엌을 채웠지만 그 익숙한 냄새마저 오늘따라 외로움으로 다가왔다.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프라이 하나와 갓 끓인 라면 한 그릇이 놓였다. 젓가락을 들어 면을 건져 올렸지만 목구멍은 마치 무언가가 걸린 듯 메어왔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라면 국물에 녹아들었다. 칠순이라면 꽃 한 송이쯤은 이라는 생각이 스치자 더는 젓가락질을 이어갈 수 없었다. 무심코 충전기에 꽂힌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SNS 앱을 열었다. 화면이 밝아지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아들 지훈과 며느리 선영이 함께 올린 사진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해요. 세상에서 제일 고운 분. 오늘 하루 왕비처럼 모실게요. 우리 엄마는 다름 아닌 장모였다. 첫 번째 사진에는 강남의 고급 호텔 뷔페 테이블이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다. 에그 베네딕트 위에 까만 캐비어가 올려져 있고 노릇하게 구워진 안심 스테이크에서는 기름이 반짝였다. 은은한 재즈 선율이 흐르는 배경 속에서 황금색 풍선 아치가 빛났고 벽면에는 사랑합니다. 엄마라는 글씨가 생화로 장식되어 있었다. 샴페인 잔을 든 장모의 입꼬리는 활짝 올라가 있었고 아들 지우는 장모의 손을 꼭 잡고 박수를 치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며느리 선영은 친정엄마의 목에 명품 스카프를 둘러주며 귓가에 속삭이는 듯했다. 다음 사진에는 장모가 거대한 꽃다발을 안고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하얀 장미와 푸른 수국, 선명한 튤립이 어우러진 그 꽃다발은 평생 받아본 꽃보다 더 크고 화려해 보였다. 마지막 사진에는 우리 가족의 중심, 사랑해요. 엄마라는 문구와 함께 케이크 위에 숫자 68을 형상화한 촛불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화면을 바라보는 동안 눈앞에 식어가는 라면, 국물이 흐릿하게 어른거렸다. 그래, 장모는 VIP였고 나는 짐이 되어버린 존재였다. 한때는 지훈이에게 세상의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다. 한밤중에 감기로 열이 오르면 등에 업고 병원을 달렸고 배를 골아가며 학원비를 마련했다. 비 오는 새벽 시장에서 손가락이 얼어붙을 듯한 추위를 견디며 김밥백 줄을 싸면서도 우리 아들은 잘 될 거야 라고 중얼거렸던 그 날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내 생일에 그 아이는 장모의 손을 잡고 케이크에 촛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 장면은 슬픔을 넘어 참담함으로 가슴을 짓눌렀다. 손주 생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것이 문득 떠올랐다. 작은 초코 케이크를 사서 방문하기로 마음먹었다. 먼저 전화를 걸어보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정중하면서도
냉랭했다. 오늘은 사람들이 많아서요. 다음에 뵐게요. 그래도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에 케이크를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다. 현관 앞에 다다랐을 때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발걸음이 얼어붙었다. 시어머니가 질척거린다는 말, 요양병원 얘기를 꺼내봐야겠다는 말이 선명하게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 순간 가슴이 턱하고 막히며 눈앞이 핑 돌았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침에 끓인 라면 냄비가 그대로 식어 있었다. 굳어버린 국물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밀려왔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헌신했던 아들이 나를 이토록 무시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오래 참아온 것인지.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햇살이 방 안으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다음 날 아침 창문 너머로 서서히 빛이 스며들었다. 마치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졌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어제 먹다만 라면은 냄비 바닥에 딱딱하게 굳어 누런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손끝으로 냄비에 물을 붓고 휘휘 저어보았지만 눌어붙은 면발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무거운 한숨과 함께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욕실 거울 앞에 서는 것조차 힘겨웠다. 세상에 내 모습을 비춰줄 거울은 어디에도 없는 것만 같았다. 칠순을 맞은 다음 날 정옥은 그저 달력에서 지워진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휴대전화 화면을 밝히자 텅 빈 알림창이 차갑게 빛났다. 부재중 전화 한 통, 문자 메시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비어 있었다. 아들도 손주도 며느리도 그 누구도 연락하지 않았다. 입에서 절로 나온 중얼거림이 적막한 방 안을 채웠다. 그래, 어제는 그냥 달력에서 숫자 하나 지운 날이었구나. 그 말이 귀에 들려오는 순간 스스로의 목소리가 낯설고 허전하게 느껴졌다. 방 구석 먼지 쌓인 책장에 시선이 닿았다. 오래된 책들 사이에 비스듬히 꽂힌 낡은 앨범이 눈에 들어왔다. 손끝이 저절로 앨범을 향해 뻗어갔다. 오래전 시간의 흔적을 간직한 사진들, 흑백과 바랜 컬러가 어우러진 페이지들을 조심스레 넘겼다. 첫 장에는 지훈이가 3살 때 입원했던 날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병원 단위 침대 위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젊은 정옥의 모습. 그때의 눈빛은 지금보다 훨씬 단단하고 생기가 넘쳤다. 사진을 바라보며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아이의 이마에서 열이 40도까지 치솟았던 그날, 병원비가 모자라 결혼 선물로 받은 금목걸이를 급히 전당포에 맡기고 뛰어갔던 순간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사진 속에서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지금 정옥의 눈에는 어느새 투명한 물기가 고여 번져갔다. 두 번째 장을 넘기자 한겨울 아침, 떡볶이, 리어카를 밀고 가는 정옥의 뒷모습이 나타났다. 두꺼운 겨울 장갑 대신 빨간 고무 장갑만 끼고 김이 서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텐데도 안경을 쓰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었다. 그때 지훈이는 중학생. 학원비가 밀릴까봐 동사무소에 가서 긴급 생계비 상담까지 받았던 날이었다. 사진 속에 내리는 눈발이 만들어낸 풍경이 오히려 지금의 현실보다 따스하게 느껴졌다. 그 시절에는 적어도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품에 안겨 엄마라고 부르며 웃던 순간들이 있었으니까. 그날 저녁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옥은 무심코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숙자가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야, 칠순에 이게 뭐냐? 밥도 못 얻어먹고 혼자 라면이나 먹고 있어. 그 한마디에 가슴 속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했다. 숙자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살아가는 같은 처지의 친구였다.
뾰족한 말투 속에 감춰진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 라면은 그만 먹고 내가 해온 밥 좀 먹자. 미역국이랑 생선구이, 그리고 갖가지 나물까지 해왔다라며 식탁 위에 새로 담근 김치통을 쿵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그 소리에서 묻어나는 정성이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밥상에 앉아 미역국을 한 숟갈 떠올렸을 때 국물보다 먼저 눈물이 하염없이 방울방울 그릇에 떨어졌다. 숙자야, 나 정말 뭐 그렇게 잘못했냐?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자 숙자는 아무 말 없이 정옥의 손을 꾹 잡아주었다. 그 손길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이 오랜만에 찾아온 위로처럼 스며들었다. 숙자는 아들 얘기를 꺼냈다. 어릴 적 열이 나고 조금만 아파도 큰일 날까봐 등에 업고 병원을 달리던 엄마가 지금은 혼자 병원에 가라는 말을 듣는 현실이 말이 되느냐며. 그 말에 정옥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바쁠 수도 있지. 장모도 아프다 하니까. 라며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가슴 속은 이미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깊숙이 숨겨둔 작은 회색 파우치 안에는 20년 전 부동산 등기 사본과 서울 모처 오피스텔 계약서가 담겨 있었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마지막 자존심이자 비상금이었다. 손가락으로 종이 위를 천천히 쓸어내리며 까끌한 감촉을 느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떤 마음이 서서히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래, 다 줘봤자 돌아오는 건 없더라. 이젠 나만 챙길 거다. 나한테라도 잘하자.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평소보다 더 선명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가느다란 초승달 아래 정옥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결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찾아가겠다는 조용한 다짐이 밤 공기를 타고 퍼져갔다. 며칠이 지나자 손주의 생일이 다가왔다. 작년만 해도 정옥은 제일 먼저 나서서 초코 케이크를 사고 아이가 좋아한다던 장난감을 찾아 시장 구석구석을 뒤지며 발걸음을 재촉했던 기억이 선명했다. 봄볕이 따스한 거리를 걸으며 손주의 웃음소리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렜던 그때가 문득 떠올랐다. 이번에는 달랐다. 그저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조그만 초코 케이크를 사들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 선영의 숨소리가 들렸다. 잠깐이라도 들러 케이크를 전해줄 수 있겠냐는 정옥의 말에 한동안 침묵만이 흘렀다. 이어진 며느리의 대답은 매서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친구들이 많이 온다는 것, 집이 좁다는 것, 자리가 빠듯하다는 것. 그래서 다음에 보자는 말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친구들은 초대하면서 정작 아이의 할머니는 자리가 없다니. 그것은 곧 당신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과 다름없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케이크 상자에 달린 리본이 정옥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내렸다. 그래도 한 번 더 용기를 내어보기로 했다. 케이크 상자를 손에 들고 아들 지훈의 집 앞에 조심스레 섰다. 잠깐이라도 문틈으로라도 손주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현관에 다가가자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무심코 다가가려던 그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발걸음이 얼어붙었다.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가 질척거린다는 말, 항상 아프다고 하는 것이 장모에 대한 질투라는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아들 지훈의 대답이 이어졌다. 요양병원 얘기를 꺼내자는 것. 그곳에 들어가면 서로 편할 거라는 말이었다.
그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내가 요양병원에나 들어가야 하는 짐이 된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이어진 지훈의 말이 더 깊이 상처를 입혔다. 장모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 그쪽 눈치도 봐야 한다는 것. 어머니인 정옥이 연락할 때마다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그러니 어머니가 좀 눈치 있게 빠져줘야 한다는 말이었다. 빠져줘야지.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정옥은 이 가족에서 빠져야 할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견딜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한 채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가 전보다 몇 배는 무겁게 느껴졌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차가운 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집에 돌아와 식탁에 케이크를 올려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작은 상자 안에 케이크에서 풍기는 초콜릿 향이 오히려 넌 여기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냉기처럼 느껴졌다. 뚜껑을 조심스레 열었지만 숟가락을 들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케이크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손주의 생일날조차 이 집에 들어설 자격이 없어진 것인가?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손가락으로 정옥의 가슴을 두드리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다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젠 나를 짓밟은 만큼 되돌려줄 거야. 다음 날 아침 말없이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얼마 전에 사둔 짙은 남색 외투를 꺼내 입고 단단한 마음 하나를 품은 채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어제와 같은 듯하면서도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목적지는 시장 반대편에 자리한 낡은 2층 건물의 태산 법무사 사무소였다. 간판에 색이 발해 있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 안의 공기는 예전 그대로였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정옥을 알아보고 반가운 듯 일어섰다. 정옥 이사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 말에 사무실 안의 직원 몇몇도 고개를 들어 정옥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뻐근했다. 이사님, 그 호칭은 정말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다. 사실 정옥은 20 전까지 전남 재개발 조합 운영이사로 일했다. 당시 수도권과 전남 지역의 부동산을 조용히 매입해 자신의 이름과 신탁 형식으로 분산 보유했고 그중 몇 채는 지금도 매달 임대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다. 아이들에게는 단 한 번도 이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다. 내가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에게 주자. 오직 그 기준 하나만을 지켜왔다. 정옥은 법무사에게 말했다. 이거요. 지훈이 명의로 잠깐 돌려놨던 작은 빌라예요. 다시 제 명의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법무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예. 신탁 조건에 따라 당연히 가능합니다. 기존 공증도유, 효하고 이자 수익은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미끄러져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옥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나이에 뭘 하냐고요? 이제야 제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날 저녁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아들 지훈이었다. 평소와는 다른 상냥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엄마, 요즘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요즘은 건강이 제일이잖아요. 저희가 뭐라도 챙겨드릴게요. 그 말이 오히려 낯설게 들렸다. 항상 바빠서 회의 있어서라며 서둘러 전화를 끊던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살갑게 구는 것이 속을 뒤집어 놓는 것만 같았다. 강남 장모님 댁이 팔렸다는 얘기를 들었겠지. 이번엔 우리 엄마 차례라고 생각한 거겠지.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정옥의 마음 속에서 단단한 결심이 피어올랐다. 아니야, 이번엔 나도 안 줘. 그 말을 속으로 되뇌며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고맙다. 나는 괜찮아. 너희나 잘 지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봄비가 그친 하늘에 희미한 무지개가 드리워 있었다. 그 색색의 아름다움 속에서 정옥은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보는 듯했다. 살면서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하는 순간이었다. 며칠이 흐르는 동안 바람결에 실려 이런저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장모의 유산 정리가 끝났다는 이야기, 예상보다 재산이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 지훈과 선영의 얼굴에는 요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어깨는 축 처진 채 거리를 걸어 다니는 모습이 동네 사람들 눈에 자주 띄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던 시간. 오랫동안 울리지 않던 전화벨 소리에 정옥은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아들 지훈의 목소리였다. 평소와는 다르게 어색한 웃음을 지어내는 듯한 톤으로 말을 걸어왔다. 빌라 명의에 대한 이야기, 예전에 돌려놓은 것 다시 같이 이야기해보자는 말이 흘러나왔다. 정옥은 말없이 창밖의 봄비를 바라보았다. 물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만드는 잔잔한 물결 너머로 흐릿한 가로등 불빛이 일렁이고 있었다. 지훈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말, 혼자 계시면 외롭고 불안하실 거라는 말, 함께 살자는 제안, 그리고 선영이도 많이 반성했다는 말까지. 반성이라는 단어가 귓가를 스치는 순간 입꼬리가 저절로 비틀어졌다. 정옥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손주 생일날 문 앞에서 들었던 대화, 요양병원 얘기를 꺼내자던 그 순간을 상기시켰다. 지훈의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턱하고 멈췄다. 잠시 후 길게 내쉬는 한숨이 이어졌다. 변명이 뒤따랐다. 선영이가 스트레스를 받아 실수한 말이라는 것, 장모도 갑자기 아프셨다는 것, 그들도 많이 힘들었다는 것. 진심이라며 호소하는 목소리였지만 정옥의 귀에는 그저 텅 빈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울렸다. 지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옥은 이미 서랍에서 준비해둔 회색 파일을 꺼내고 있었다. 그 안에는 빌라 명의 이전 서류, 오피스텔 임대 수익 내역, 병원 치료비 영수증, 그리고 지훈이 직접 사인한 신탁 동의서가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넉 달 전 돈이 급하다며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달라고 했던 그 종이들을 말없이 넘겨보았다. 그날 밤 정옥은 잠시 망설이다 며느리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를 가능한 평온하게 유지하며 내일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허리가 아프고 오래 걷기 힘들다는 말을 덧붙였다. 선영의 대답은 예상대로였다. 내일은 바쁘다는 것, 집에 다른 일이 있다는 것. 그 목소리는 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정옥은 여전히 이 집안에서 짐이었다. 다음 날 정옥은 홀로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간의 골절 치료 이력, 척추협착증 진단서, 혼자 병원을 오갔던 증빙 자료를 모두 모았다. 그리고 법무사를 통해 지훈과 선영을 부양의무 소홀로 정식 고발 접수했다. 흰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정옥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날이 몇 번 바뀌고 동네 신문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예상치 못한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칠순 어머니 병원도 안 데려가. 며느리 요양원 가라며 조롱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고 강남 아파트 거주 아들, 시어머니 버린 사건에 사회적 질타라는 내용이 퍼져나갔다. 봄바람을 타고 소문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숙자는 동네 사람들과 차를 마시며
친구의 안타까운 사연을 이야기했다. 칠순을 맞은 친구가 손주 생일에 케이크 하나 전해주지 못하고 문전박대 당했다는 이야기, 요양병원에 보내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마음 아픈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SNS에 올렸고 하룻밤 사이에 게시물은 수천 번 공유되었다. 강남 아파트 거주 아들, 시어머니 버린 사건에 사회적 질타라는 내용이 퍼져나갔다. 봄바람을 타고 소문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날 저녁 지훈의 회사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렸다. 공공기관 협력 부서의 간부회의 석상에서 부장이 갑자기 정색을 하며 지훈을 지목했다. 요즘 기사 보셨죠? 그 정옥 어르신 이야기. 그게 본인 가족 아닌가요? 그 말에 지훈은 숨을 꺽 삼켰다. 기관 이미지가 생명이라는 말. 가족 문제로 대외 신뢰가 흔들리면 자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졌다. 회의실을 나서는 지훈의 뒤로 동료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따라붙었다. 효자 코스프레 잘하더니 가식은 오래 못 가나 봐. 그 말에 지훈은 말없이 손을 쥐었다 폈다. 온몸에서 진땀이 흘러내렸다. 한편 선영이 자주 드나들던 맘카페와 아이의 어린이집 커뮤니티에서도 파장이 일었다. 시어머니 버리고 장모만 챙긴 사람, 케이크도 못 받은 어머니, 친정엄마 호텔에서 호화 생일 파티 실화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어느새 선영의 이름이 퍼져나갔고 결국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다.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 말이 많으니 당분간 아이를 다른 기관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다. 전화를 받는 선영의 숨소리가 거칠게 갈라졌다. 그토록 지켜내려 했던 체면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가고 있었다. 바깥 세상에서 쌓아올린 가면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날 밤 정옥의 집 앞으로 지훈과 선영이 찾아왔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지훈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선영은 손에 얇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진짜 잘못했다는 말, 정말 후회한다는 말이 그들의 입에서 떨리듯 흘러나왔다. 지훈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쏟아내기 시작했다. 엄마, 회사에서 프로젝트 맡아서 야근하느라. 장모님도 수술하시고 애도 유치원에서 적응 못해서 변명을 늘어놓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선영은 울먹이며 용서를 구했다. 어머님, 저 정말 미숙했어요. 양가 모시느라 제가 힘들었던 것도 있고 요즘은 SNS에서 10월드 탈출 같은 글이 많이 올라오니까 저도 모르게 영향을 받았나 봐요. 눈물을 훔치며 그녀는 계속했다. 남들은 다 시댁과 거리 두는 게 행복한 결혼 비결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려서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러면서 선영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다. 댓글들이 너무 무서워요.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다른 학부모들이 비인간적인 며느리의 아이와 같이 다니게 할 수 없다고 항의했대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선영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사실, 지금 당장 함께 살자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아직도 어색하고, 어머님과 저는 생활 방식도 다르고, 하지만 이제라도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지우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솔직히 회사에서도 위험해요. 이미지 문제로 인사팀에서 면담 요청이 왔어요. 우리가 많이 부족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꿀 순 없겠지만 이제라도 조금씩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그들의 필사적인 눈빛 속에는 진심과 계산, 반성과 두려움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정옥은 그 모든 감정의 층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정옥은 무표. 정하게 두 사람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와서 무릎 꿇고 울면 그게 다 씻겨질 줄 알았니? 그 말에 지우는 현관 앞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진짜 바보였다는 말, 어머니를 불편한 존재로만 생각했다는 고백, 그리고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는 뒤늦은 깨달음이 이어졌다. 정옥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이 가족이 아니라 그저 조건을 건 거래 관계였다는 것. 돈이 있을 땐 웃고 없으면 짐이라 여겼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자신에게만 잘하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네, 말씀하신 대로 손주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수정된 내용에서 손주 언급 부분을 제외하고 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다듬어 보겠습니다. 지훈과 선영은 울고 있었다. 침묵이 내려앉은 후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엄마가 좀 가르쳐 주세요. 선영도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어머님, 저희 진심으로 어머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어머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실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숨기지 못하는 계산이 어렸다. 지우는 눈치를 보는 것 같더니 마지막으로 조심스레 물었다. 그리고 엄마, 빌라명의 문제는 그건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도 될까요? 정옥은 그들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수십 년간 아들을 키우며 그의 모든 표정을 읽어온 어머니였다. 숨을 고른 후 조용히 대답했다. 나를 진짜 생각하고 반성한다면 재산 이야기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오지도 않았겠지. 관계 회복이 먼저라면서 왜 끝까지 그 빌라 얘기를 하니?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앞에서 마지막까지 가면을 쓰고 있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엄마, 그게 아니라 정옥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다. 시간이 필요해. 너희에게도 나에게도.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밤 공기 속으로 두 사람의 흐느낌이 섞여 퍼져갔다. 정옥은 닫힌 문의 등을 기대고 잠시 서 있었다. 가슴 한켠이 아리고 쓰렸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 짊어져 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손등으로 눈가의 습기를 닦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초승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마치 정옥의 복잡한 마음처럼 그녀는 천천히 거실로 향했다. 낡은 소파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어린 지훈이의 모습이 담긴 페이지를 넘기며 생각했다. 사랑은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필요한 때였다. 며칠 후 시장 한복판에서 숙자가 정옥의 팔을 붙잡았다. 숙자의 눈빛이 어느 때보다 반짝이고 있었다. 야, 너 요즘 얼굴이 확 펴졌다. 전엔 자꾸 참고 사는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좀 살아있는 사람 같다야. 그 말이 어째서인지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려 울컥하게 만들었다. 요즘 정옥의 아침은 달라졌다. 해가 떠오를 무렵이면 시장 골목으로 나가 숙자와 함께 싱싱한 채소를 고르고 막 잡아온 생선 앞에서 어떻게 요리할지 즐겁게 의논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건 구워야겠지. 라고 묻는 정옥에게 숙자는 아니, 조려야지라며 웃음 짓는다. 그 소소한 실랑이가 전보다 더 즐겁게 느껴진다. 동네 찜질방에 함께 가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노인복지관에서
요가를 배우며 뻣뻣한 몸을 조금씩 풀어간다. 어느새 동네에서는 에너지 여사라는 별명까지 생겼다. 무엇보다 불편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복지관 교실 창가에 앉아 봄볕을 맞으며 스트레칭을 하던 날, 정옥은 문득 깨달았다. 어깨를 조심스레 돌리고 허리를 펴는 동안 창문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비추었고, 멀리서 개나리꽃이 바람에 한들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지금 이 순간 나 살아있구나. 그 단순한 깨달음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다. 숙자는 이제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33세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을 때 앞이 캄캄하고 막막했던 시절이 떠올랐다. 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 새벽에는 떡집에서 밤에는 전단지를 돌리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버텼던 시간들. 장례식장에서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야, 니 혼자 아니다라고 속삭여주던 숙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다. 30회를 우정으로 버텨온 두 사람은 종종 이런 얘기를 나누곤 했다. 우리 둘 남은 날 잘 먹고 잘 웃고 잘 늙자. 그 단순한 약속이 어떤 화려한 서약보다 더 진실되게 느껴졌다. 어제는 복지관에서 손주 또래의 아이들과 그림을 그렸다. 한 아이가 정옥의 그림을 보고 할머니, 진짜 잘 그리세요. 라고 말해 주었다. 그 작은 칭찬 한마디에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그래,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날 저녁 무렵 휴대전화에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화면을 밝히니 지훈에게서 온 문자였다. 엄마, 괜찮으면 손주 얼굴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 주말 시간 괜찮으세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그 화면만 바라보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베개 밑에서 손주가 준 작은 종이학을 꺼내 손끝으로 만졌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그리웠다. 막상 아들 부부는 미워도 손주만큼은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그 아이는 잘못 없는데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저녁 무렵 휴대전화에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화면을 밝히니 지훈에게서 온 문자였다. 엄마, 괜찮으면 손주가 자꾸 할머니 얼굴 보고 싶다고 언제 할머니 한테 가는지 물어봐요. 다음 주 주말 시간 괜찮으세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그 화면만 바라보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마치 정옥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한 타이밍에 온 메시지였다. 방금 전까지 그리워하던 손주 생각이 전해진 것만 같아 가슴이 먹먹했다. 사과도 후회도 시간이 지나야 제대로 도착하는 법이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오갔다. 잠시 망설이다 간단히 답장을 보냈다. 그래, 라면은 끓여줄 수 있다. 다른 건 없어도 따뜻한 국물은 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니라는 이름을, 할머니라는 이름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갈등과 상처가 모두 씻겨 내려간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은 문을 열어두기로 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의 달빛이 유난히 밝게 빛났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그 빛이 어딘지 모르게 이불 속 정옥의 마음까지 살며시 덮여주는 것 같았다. 손끝으로 이불을 매만지며 오늘의 감정을 정리했다. 이제 정옥은 누구에게도 무리해서 맞추려 하지 않는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보다 자신에게 솔직해지려 노력한다. 여전히 가끔은 외롭고, 가끔은 서러움이 밀려오고, 가끔은 눈물이 나기도 한다. 하지만 그 감정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다.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뿐이다.
나는 아직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다. 그리고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작은 화분의 새싹이 달빛 아래 살며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마치 정옥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조용히 응원하는 듯 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봄밤의 고요함을 채웠다. 정옥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자신만의 하루, 자신을 위한 하루가. 일주일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손주 민우가 작은 꽃다발을 안고 서 있었다. 까만 눈동자가 반짝이며 정옥을 올려다보았다.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민우가 달려와 품에 안겼다. 꽃다발이 살짝 구겨지면서도 손주의 작은 팔이 정옥의 허리를 꼭 감싸 안았다. 뜻밖의 포옹에 정옥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할머니, 이거 제가 직접 골랐어요. 할머니처럼 예쁜 꽃이에요. 민우가 꽃다발을 내밀며 환하게 웃었다. 정옥은 무릎을 굽혀 손주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민우가 조심스레 할머니의 볼에 뽀뽀를 했다. 사랑해요, 할머니. 뒤에 서 있던 지훈과 선영이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부끄러움과 진심이 뒤섞여 있었다. 아직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작은 시작이었다. 정옥은 민우의 손을 잡고 들어오라 손짓했다. 라면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함께 나눌 한 끼였다. 손주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밝게 채웠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정옥은 생각했다. 가족이란 어쩌면 이런 것일지도. 상처를 주기도 받기도 하면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 시간이 필요한 관계. 창밖으로 완연한 봄날이 펼쳐져 있었다.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는 모두 정옥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지훈이나 선영이 될 수도 있지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주고받는 상처와 사랑,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나이에도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관계는 물질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정옥 같은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정옥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감사합니다.